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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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의 주제를 연구위원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이죠. 특수전 전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두 분은 언제 나오세요? 항상 이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정의와 특징을 좀 파악하고 가면 좋거든요. 특수부대 전력의 정의 그리고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특수부대는 말 그대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작전의 임무 특수성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미 육군의 특수작전부대 교리에는 이걸 가리켜서 은밀성, 정밀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부대들보다도 은밀하게 침투해서 수행해야 되는 임무들이 많죠. 그리고 요인 암살, 주요 시설물 폭파, 엉뚱한 사람 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밀해야 되죠. 그리고 적지 중심 지역에 침투를 해서 특수 정찰을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지역에서 분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 지역에 있는 민간인을 포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병정뿐만 아니라 연합 세력,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적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현대전에서 특수부대들이 뭔가 전과를 올린 전쟁사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많긴 한데 21세기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제 생각에 특수부대가 올린 최대의 전과는 아프가니스탄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2021년에 미군이 다 철수하면서 좀 진 전쟁으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적어도 초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승리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났죠. 그러고 이제 미국이 이 탈레반에 보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동네가 너무 외진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 공습 외에는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굉장히 힘든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올린 게 여기에 특수부대를 투입한 다음에 특수부대가 현지의 반탈레반 세력의 북부동맹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세력을 이용해서 탈레반을 치자.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초부터 이 CIA 및 미국군 특수부대의 어떤 최정예 팀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직접 뭐 탈레반하고 싸워질 때 뭐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였냐면은 지폐입니다. $100 지폐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가가지고 정말 이 세력 저 세력 다니면서 돈 주고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고 그러면서 일단 세력을 다 규합한 다음에 현지에 남아가지고 이 북부동맹이 공격을 하면은 폭격을 유도한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이. 그럼 잠깐만 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나라 이 남북한 특수부대 전력의 규모와 전력을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국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들은 어떤 부대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나누자면 일단 육군이 있죠. 육군은 이제 특수전사령부 특전사가 있고 해군은 UDTC이 있고 그리고 또 공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 탐색구조전대라고 하고 또 CCT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렇게 3군의 각각 주요한 특수부대들이 있고요. 특수전사령부는 또 이제 예하의 공수여단들하고 이제 707 특임대로 나뉘고요. 이 공수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후방 침투나 게릴라전 조직, 정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 707 특임대는 그 중에서도 대테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지만 물론 대테러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시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임무들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07이야말로 특전사 중에서도 정예 중에 정예, 알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UDTC 같은 경우는 해군 특수전 전단이니까 해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해군 해상 특수전을 주로 수행하지만 그렇다고 바다에서만 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해상에서 지상으로의 어떤 침투 임무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예하에 또 대테러 특임대가 따로 있어요. 공군에서 CCT는 전술 항공 통제사로 유사시에 적지에 진출하거나 최전방에 투입돼서 아군의 항공작전 및
공수작전을 조직하고 관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적후방에 침투해가지고 뭐 아군이 대규모 공수작전을 벌인다든가 아예 적 비행장을 뭐 점거한 다음에 거의 착륙해야 된다. 이럴 때 바로 이 CCT가 가서 관제를 해주는 거죠. 또 있는 게 탐색구조전대입니다. 한마디로 탐색해서 구조하는 부대라는 건데 전시에 아군 조종사가 적후방에 추락해서 탈출하잖아요. 네. 그때 이 탐색구조전대 전력이 헬기를 타고 적진 후방에 침투해서 그 조종사를 픽업해가지고 돌아오는 말 그대로 탐색 구조하는 그런 전대가 되는 거죠. 그게 특수 전력이었군요.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전력. 그렇죠. 물론 이게 뭐 그전에도 우리의 탐색구조전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엔 굉장히 중요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해병대에도 나름 특수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있죠. 이 부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수전 임무 중에서 해병대를 위한 특수전, 즉 가장 중요한 게 이 해병대 본대가 진출하기 전에 그 작전 지역에 대한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시에 저격이나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임무를 맡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부대가 훈련도 가혹하고 강력한 훈련을 통해 강한 군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특수한 목적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예전에 놀라운 얘기를 했었죠. 전 군인을 다 특수부대화 시키겠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은 무려 북한 특수전 부대 숫자는 20만 명입니다. 그럼 정규군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저 많은 20만이나 되는 조직 중에서 특수전 전력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은 저 특수작전군 예하에 11군단 산하 10개 여단 4만 5천 명하고 거기에 있는 특수작전 대대 저는 한 3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1,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 총국 거기에 3,997명 정도. 그래서 요 다 합쳐보면 한 5만 710명 정도가 실제 북한이 보유한 특수전 전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15만은 뭐냐? 경보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합친 게 20만인.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군들이 이 경보병인가요? 이 경보병 여단들이 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후방 군단에서 보냈겠죠. 근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다른 뭐 정확한 정보는 사실은 저희가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없죠. 이 경보병 여단 특수부대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은 상당히 많이 포로로 잡히고 사상을 입고 후퇴한 것처럼 많이 보여지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YTN이 입수한 지난달 중순 크루스크쇼에서 북한군 사이에 이뤄진 교신에선 포화 굉음이 수시로 들려왔습니다. 포성이 울린 이곳은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펼친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교신에선 이곳을 도하장이라 지칭하며 포격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 지금 도하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지휘로 응대가 다른 전장에서는 우크라군의 박격포 사격에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교신에 담겼는가 하면 다리미리 바뀌어서 어린이들에서 집중 사격한다. 집중 못하고 있다. 암호 어구와 함께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중지해라. 한 4천 명 정도 사상이 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장비가 대단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트 인펜츄리잖아요. 경무장한 경보병이란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병사들은 AK-12 계열의 소총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중대에는 60mm 박격포 소대. 이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곡사화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화력이 부족하니. 네, 이렇게 해서 6.25 전쟁 이후에 국군의 특수부대는 여러 갈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특전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특전사의 태동과 발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전사의 어떤 시초는 앞서 말씀드린 8240 부대. 이 8240 부대가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육군에 편입된 걸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이 인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가 야 우리도 이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7년부터 이 8240 부대 출신자들을 어떤 창설요원으로 차출해서 58년 4월에 제1전투단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1전투단이 10월부터 제1공수특전단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69년에 제1공수특전단과 동해안 경비사령부에 이게 유격여단으로 구성된 특수전 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초부터 특전단이 여단이 되면서 3개 여단 편제로 이제 변경이 되고 부대 이게 여단급이 됐다는 얘기는 이 각 여단장도 이제 준장으로 승격이 된 거죠. 그전엔 대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개 여단의 편제가 74년에 또 7여단과 9여단이 생기고 또 77년에 11, 13여단이 생기면서 총 7개 여단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어떤 특전사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됩니다. 특전사와 더불어서 요즘 사람들은 특전사보다도 더 UGT를 알 정도로 꽤나 유명하잖아요. UDT 출신 잘생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셀럽들이 많죠. 아무래도. 네. 이 UDT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UDT-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기원은 6.25까지 찾는 분들이 있어요. CIA 산하에 어떤 영도 유격대라는 유격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8.24본 부대처럼 북한 출신인 분들을 모아서 만든 그 어떤 부대인데 이게 처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를 하다가 해상 침투를 이제 제일 중시하는 어떤 그런 해상대라는 부대가 제일 중요시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UDT 훈련까지 미국 해군에서 받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우리 해군의 특수부대를 UDT가 수중 파괴된데 이게 처음 창설된 게 1955년이고요. 그 전부터 이제 우수 자원들을 선발하고 미국에 유학 보내는 등으로 준비를 실시해서 5년 11월 9일에 일기 26명이 선발됐다.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68년에 또 예하에 폭발물 처리대 EOD가 창설이 되고 75년에 UDT-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76년부터 정식으로 특수전 임무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 특수전 부대다라는 어떤 틀이 갖춰진 거죠. 1993년에는 이 육군 707 특임대로부터 해상 대테러전 임무까지 이관을 받아가지고 어떤 우리가 아는 UDT-실의 어떤 틀이 많이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과거 우리 국군 특수부대의 좀 전력이 좀 돋보였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1976년 8월 18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당시에 공동경비구역에는 높이가 15m나 되는 25년생 미루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남쪽에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나무가 남쪽에 있는데 이 여름 되면 엄청 풍성해지죠. 풍성해지죠. 네. 그러니까 양쪽의 관측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공동경비구역의 부대장 임무를 미군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서 조지 보니파스 데이비라는 경비 중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76년 8월 18일에 소대장인 마크 토머스 베럿 중위하고 같이 미군 장병 4명, 그리고 한국군 장교 및 장병 11명하고 같이 이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서로가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거 베려고 갔는데 북한군 측에 박철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북측 소대장이었나 봐요. 이 사람하고 다른 북한군 장교 1명, 그리고 병사 한 15명이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왜 나무 베냐 하고 막 항의하고 못하게 한 거냐. 근데 보니파스 대위가 바라볼 때 어차피 남쪽에 있는데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대장 결심으로 계속해 하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장병력 20명을 증원시키고 그 후방으로 트럭으로 보충병을 계속 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군 장병들의 우리 연합군 장병들보다 무장병력의 숫자가 3배 이상 많아지니까 이 박철중이가 다가와서 욕설도 하고 더 강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미루나무 베지 말라고. 근데 보니파스 데이는 부당한 요구니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철중이가 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달려들어서 트럭에 있던 곡괭이 꺼내고 강목 꺼내가지고 유엔군 장병들을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루나무 베려고 갖고 온 도끼를 뺏어서 보니파스 데이와 베럿 중위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 흉기로 구타를 무참하게 당한 이 2명의 미군 장병은 후송 중에 사망했고요. 미군 장병 4명, 한국군 4명도 중경상을 입고 후송된 사건입니다. 이때 진짜 김일성은
미국이 우리 칠 수도 있다라고 위기를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때 당시 이 작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부대도 투입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후속 보복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름하여 폴 버니언 작전. 작전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그때 못 잘랐던 미루남을 베겠다. 네. 였지만 문제는 그 배후가 어마어마해요. F-111 전폭기 20대를 대구에 전진 배치하고 B-52 세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고 항모전단이 서해안에 대기하고 팬텀 등의 미 공군 전폭기들이 또 국내 전진 배치되고 등등 공군 및 해군 전력뿐 아니라 12,000명의 지상병력까지 증파 요청을 했어요. 이건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는 지금 느낌은 한마디로 총 한 방이라도 쏘면 정말 밀어버린다. 밀어버린다는데 심지어 어떻게든지 자극을 하려고 우리 쪽에서 64명의 특전사 요원이 결사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네. 이 64명이 겉으로는 카투사로 위장을 하고 이 작업병인 것처럼 들어갔지만 실은 미군소속처럼. 그렇죠. 방탄복 안에 권총과 수류탄을 감추고 그 다음에 소총과 유탄 발사기 등은 분해해가지고 이 작업용 어떤 장비에 숨겨가지고 배낭에 넣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북한군 초소들로 몰려가서 북한군 초소들을 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 초소들 다 때려 부숩니다.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렇게 된 딱 거죠. 그런 거죠. 예. 자, 저희가 6.25 이후에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특수전 전력을 증강시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후에 특수전 전력이 어떻게 변해가고 강화되는가까지 다음 시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냉전과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등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남북한은 특수부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군은 80년대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인질 구출과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전 전력을 강화한다. 2011년 1월 국군은 특수부대 전력의 현 주소를 알아볼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청해 부대를 통해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 돌입한다. 5시간에 걸친 작전 끝에 전원 생존을 기록하며 완벽한 인질 구출 작전으로 기록된다. 한편 북한은 군사력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전군 특수부대를 꿈꾸고 있는데 남북한 군사력 경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특수부대 전력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상은 무엇인가? 남북한 특수부대 전력 비교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